아니 전세 사기 얘기가 요즘 뉴스에서 빠지질 않는데 아니 최근에 너무 안타까운 사건들도 많고 말이죠. 그렇죠. 이게 지금 전세 사기 피해 속출되고 있는데 정부 대책은 어떻게 마련이 돼 있는 겁니까? 그렇죠. 정부 대책이 그동안에 잇따라 나왔는데 네. 정부하고 여당은 이 전세 파기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네. 아까 안타까운 피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2년 동안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세입자한테 이제 두 가지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네. 어차피 이제 경매 위기에 지금 몰려 있거나 아니면 경매에 진행되고 있겠죠. 그러면은 우선 매수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경매에 붙여지면은 우선적으로 그거를 낙찰가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거를 내가 어떻게 보면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권리를 이제 준다는 건데 그러면 세입자는 우선 매수권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아니 낙찰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아니면 내가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우선 매수권을 어디다가 파냐면은 사실상 네. 양도를 하는 거죠. 아. LH 같은 데 양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에서 이사 가지 않고 최장 20년 동안 살 수 있도록 뭐 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갈림길에 설 겁니다. 네. 어떤 선택을 할까. 뭐 이런 특별법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선 매수권은 누구한테 주는 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이제, 그 공유 지분이라고 있어요. 네. 가령, 우리 교수님하고 저하고 어떤 집을, 공유로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공동맹이. 네. 뭐 비슷한 건데. 그거에 한해서만, 경매에서 우선 매수권을 줘요. 이해 당사자라고 보는 거죠. 네. 근데 세입자는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이 주택에 대해서 소유권은 없잖아요. 네. 근데 이걸 이제 그러면 주려면은 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특별법을 만든다는 것 같고요. 그러면 두 가지 네. 중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네. 애초에 낸 보증금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걸 구제받을 방안은 아예 없는 건가요? 그건 다 돌려받지를 못하죠. 여당하고 야당하고 차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은 혹은 정부는 그 세입자한테 주거권을 보장하는 거예요. 주거 살 수 안정. 있게 해준다는 거죠. 쫓겨나지 않고 예.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예. 최장 그게 20년 동안. 그리고 임대료도 뭐 시세의 한 40에 60%니까 예. 반값에 20년 동안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당안은 뭐냐면은 아니 그것도 물론 좋긴 한데 그거 갖고는 안 된다. 내가 이 집이 경매가 들어갔어요. 네. 그 집에 살고 싶겠느냐. 아. 얼마나 더 받고 나오고 싶겠죠. 그래서 야당안은 뭐냐면은 가령 이제 공공기관이 그 임차인 그러니까 세입자가 아까 우선 매수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를 사실상 할인된 가격에 네. 사는 거예요. 이걸 이제 보증금 반환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네. 뭐 그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주인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그 권한이 채권이거든요. 네. 그걸 싼 값에 아니 아주 싼 값은 아니지만 어쨌든 적절한 가격에나 혹은 최소 50% 이상으로 그거를 사자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나중에 그 LH나 공공기관이 그걸 낙찰을 받을 거잖아요. 네. 그 낙찰을 받고 나서 나중에 그걸 민간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 그거를 대파는 거죠. 네. 말하자면 자금을 회수하는 거예요. 이 방식을 하자는 거예요. 집값이 조금 오를 때는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마진을 먹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근데 지금 떨어지면 골치 아파지는 문제는 아까 세입자가 어떤 선택을 할까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내가 나중에 원금을 회복할 거냐 네, 그렇죠. 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차피 지금 비싸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라든지 다세대 주택은 잘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더 딜레마에 네. 빠질 수밖에 없는 건데 아니 그래서 요즘에는 자꾸 이렇게 전세 사기 얘기 나오고 이러니까 전세가 잘 나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전세 내놓고 있는 분들도 큰 걱정을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매매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네. 전세 가격은 그렇게까지 매매만큼 안 빠졌어요. 네. 왜 그랬느냐? 그때는 전세 구할 때 대출을 안 냈잖아요. 지금은 전세 구할 때 다 대출 내죠. 네. 그럼 금리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부담이죠. 비싸게 전세를 구하려는 수요가 줄어들겠죠. 네. 그리고 이 전세는 기본적으로 취약한 사금융입니다. 네. 외부 어떤 그런 환경에 훨씬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는 데다가 대출까지 많이 내니까
금리가 오르면은 전세 수요가 더 줄어서 오히려 매매 가격보다 더 빠지는 일이 나타난 네, 거예요. 요즘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역전세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제가 보니까 올 들어서요. 네. 부동산은 조사를 보니까 네. 매매보다 전세가 훨씬 더 많이 빠집니다. 네. 3월 달까지 통계를 보니까 네. 부동산은 통계인데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한 5.5% 정도 빠졌는데 네. 전세는 9.9%, 네. 10%, 그 2배 가까이 빠졌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전세라는 어떤 그런 고유한 제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 부작용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 이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일종의 사다리 역할을 해왔던 이 네. 전세가 이른바 갭 투자의 어떤 그런 부메랑이 불고 있잖아요. 그다가 또 깡통 전세의 어떤 공포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 전세가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이 변동성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제 전세 가격이 빠지게 되면은 기존의 어떤 임차인, 세입자나 집주인들은 이제 골치가 아픈 거죠. 네. 그러면 빌라 다가구 주택에서만 왜 전세 사기가 유독 많잖아요. 그 네. 이유가 뭘까요? 갭 차이가 없어서 그랬네. 그럴 수도 있죠. 전세가 비율이라고 그래요. 네. 매매가와 전세가 비율이 차이가 좀 적습니다. 네. 뭐 그것도 원인이고 네. 약간 거시적으로 보면은 이 임대차 3법이라고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2020년 7월 말부터 시행이 됐는데 벌써 3년이 돼가네, 그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전세 기간이 2년이나 4년이라 그러니까 한꺼번에 전세값을 더 받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전세값이 다다닥 올라가겠죠. 네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제가 갭 투자에 타깃이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차이가 주니까 이 갭 투자 수요가 빌라나 아파트나 다 많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게 며칠씩 무피 그렇게 갭 투자가 하죠. 요번에 네. 사고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자기가 취득세 내고 그냥 등기하면 내 집이에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렇게 됐는데 그게 지금 이제 다다닥 사고가 나버린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빌라나 다세대의 어떤 그런 주택 시장의 특성도 있을 겁니다. 이걸 팔려고 그러면 아파트보다 더 떨어지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안타까운 사고도 나고, 물론 이제 개인의 뭐 일탈도 많았죠. 네. 뭐 그러니까 그런 지금 것도. 집값 하락기에 이런 문제들이 막 불거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깡통 전세 문제요. 뭐 올랐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단 한 번의 방법은 집값이 50%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떨어지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가물면 이게 바닥이 나타나듯이 이렇게 돼버렸는데 근데 우리가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 계약할 때 등기부 등본 보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거 보죠. 왜 뭐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느끼부터 뭐 진위를 따지지 않아요. 네. 이 공신력이 없다고 그러죠. 이 형식적 심사주의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밖에는 우리가 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뭘 더 봐야 그걸 100%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럼 누굴 믿느냐. 그래서 요사이는 보니까요. 네. 이게 사기가 네. 갈수록 진화하는 것 같아요. 아, 참. 그동안에는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기를 당하지 않는 최후의 방법은 뭐냐. 그 건물이나 아파트의 등기 소유자가 있잖아요. 등기부 등본 네, 소유자, 등기부. 뭐 김계동이라고 네. 그러잖아요. 그 사람하고 통화를 해서 대리인이 나오더라도 네. 그 사람 소유의 은행 통장이 있을 거잖아요. 네. 네. 거기다가 입금하면 안전하다고 그랬어요. 네네. 요새는 안 됩니다. 아, 요즘 그것도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은 그것도 지금 골치 아픈 건데 보세요. 가짜 신분증을 만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은행에 가서 그 진짜 집주인 이름으로 은행 통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송금을 받습니다. 돈을 가로채는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 몰래 또 다른 통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집주인 이름으로. 그렇죠. 와. 그렇게 되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그거 꼭 본인 확인해야 되겠네. 아니 확인해도 그게 골치 아프다니까요. 그게 와서 이 사람하고 직접 보면서 보면서 확인해야죠. 해야죠. 보면서. 네. 그러니까 전화로는 안 되네. 전화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대리인 계약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네. 거고, 이 신원 확인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더 강화하지 않으면은 네. 이런 사기극은 이 도처에 진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합리적 의심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아니 그리고 그거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세금을 안 내가지고 그걸로
세금 체납분 때문에 이게 나한테 줄 돈이 없어져 버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이번에 다 바꿨어요. 그거 확인할 수 있어요. 국세나 뭐 지방세 다할수 있어요. 이것들은 결국은 경매에 붙여졌을 때 그동안에 최우선순위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보증금을 잃었는데 그것은 이번에 다 바꿨기 때문에 뭐 그 문제는 없는데 고의적으로 이렇게 사기를 치려는 부분에서 진짜 마음 먹고 달라들면은 이게 법률 전문가도 눈 뜨고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측면이 그러니까 방법은 있어요. 네. 우리나라가 사기꾼들한테 좀 이렇게 손방망이 처벌을 해줘. 맞아요. 경제사범들. 경제사범에 대해서 좀 더. 그 미국 가면 150년형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때려버리면 감히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역시, 네? 역시 교수님이 달라요. 이 범죄는요, 네. 충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발각 가능성과 처벌의 수위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네. 그러면 처벌의 수위를 높여버리면 그럼요. 당연히 그에 대한 어떤 이런 악심을 혹은 네. 다른 생각을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전세 사기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전세가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은 없어요? 전세의 종말이 좀 빨라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기는 있습니다. 온다고 보시는 예, 이게 거? 이제 기폭제가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10년 안에 뭐 전세가 사라질까지는 않고 다만 아파트는 좀 그나마 전세가 유지되겠죠. 뭐 갭투자도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비아파트 쪽, 네. 뭐 다세대, 빌라. 그다음에 뭐 빌라, 뭐 혹은 오피스텔, 네. 뭐 다중주택 이런 쪽은 세입자가 어떻게 보면은 겁이 나서 전세를 못 들어가는 이것 때문에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월세 들고요. 전환율이 훨씬 더 높겠네요. 거주의 형태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제가 실제로요, 이 다가구하고, 네. 보통, 다세대라고, 흔히 골목길에 보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겉으로 보면 다세대인지 다가구는 잘 몰라요. 모르죠. 다가구는 보통 3층 짓거든요. 네. 이거는 단독주택이에요. 개인이 보통 하나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세대는 공동주택이에요. 네. 근데 4층밖에 안 돼. 똑같아. 이렇게 지나가 보면. 그 공동주택인데 대부분 이제, 혼자 갖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그건 이제, 이 공동주택은 이제 분할 등기가 가능하다는 네. 건데 제가 전세를 구할 때, 이 보통 위험한 게 아니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특히 다가구나 다세대 들어가실 때, 조심해야 될 걸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우리가 뭘, 걱정을 합니까? 들어가면은 대출이 얼마인지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등기부 등본 떼보면은 채권 최고액이라고 그래서 네. 보통 1억 건저당 설정하면 뭐 1억 2천 정도 120%니까.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실제로 가면 집주인이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통 잔금 때 그러면 감액 등기라고 있어요. 네. 말 8천만 원으로 갚았으면 그만큼 낮춰야 될 거잖아요. 그 등기 소액하면 해줘요. 그걸 해야 되고. 네. 두 번째로는 이게, 전입 세대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왜냐면 들어온 순으로 이게 전세 보증금을 나중에, 경매 시에 가져가잖아요. 네, 네, 어떻게 네. 보면. 근데 문제는 내가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는 누가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전세 계약을 하고 그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야 알 수 맞아요.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 전에 알게 해줘야 되겠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아하. 또 그게 걸리는구나. 또 문제는 내가 그러면 전세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다가구는 많게는 한 집에 10명이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입세대 열람문을 제가 직접 떼봤는데 보증금이 안 나와요. 없어요. 그거 안 나와요? 월세인지 전세인지 알 수가 없어요. 파악이 안 되네. 안 적혀 있다니까 그게요. 내가 그러면은 이 집이 얼마인지는 뭐 주변에 물어보면 되고 또 뭐 주택 공시가격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본다 하지만 그럼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가 전세인지 월세인지 아니면 그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으니까 결국은 집주인의 어떤 그런 양심이나 집주인의 말을 믿고 계약하는 이른바 깜깜이 계약이란 말이에요. 다가구는 진짜 조심해야 되겠네. 이게 결국은 저는 전세 사기 아니 우리는 전세 사기만 하는데 저는 전세 사고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거는 내가 악의를
갖고 하는 게 전세 사기고, 네. 그리고 저기 일반 평범한 어떤 그런, 집값 있잖아요. 거기서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게 전세 사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집주인은 다 알고 있고 세입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계약을 할 때 네. 다세대나 다가구는 그동안의 대출이 얼마인지 그리고 갚은 게 얼마인지 그 잔액을 명기를 하고 또 내가 들어가는데 기존 세입자 전입 일자는 당연히 집주인이 떼올 거 아니에요. 그 떼오라고 네.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전입 세대 열람문을 떼오는 거고 그 다음에 보증금이 얼마인지 월세인지 그걸 갖다가 다 이렇게 대출하고 말하자면은 선세입자 보증 금액을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저는 법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안전하게 내가 어떻게 보면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내 전재산이나 다름이 없는 내 피 같은 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방책을 찾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들어갈 때 그러면은 보증보험이 안 되면은 들어가면 안 되죠. 안 되죠. 두 번째로는 불안하다? 그러면은 보증금을 낮추는 수밖에 없는 거죠. 월세로 일부 좀 부담되더라도 그쪽으로 가는 거 외에는 사실상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주변에 뭐 부동산학 박사 뭐 이런 뭐 법률 전문가분들도 이게 신원을 조작하면은 못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작정을 하면 그러니까 조심도 조심하고 거래할 때 무엇보다도 공신력을 갖춘 그런 나름대로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 확인하는 그런 그런 것밖에 없다. 네. 방법만 나쁜 인간들입니다. 네. 어디서는 또 부동산 시장이 이제 다시 꿈틀꿈틀 거린다. 이런 얘기인데 또 반면에 네. 멀었다. 이거는 잠깐 튀어오른 거고 다시 꺼진다. 더 내려갈 거다. 뭐가 맞는 맞아. 거예요 도대체? 참 그게 쉽지는 않아요. 네. 다만 먼저 시장에서 일어난 얘기부터 하시죠.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실거래가가 어떻게 보면 장바구니 물가거든요. 네. 그래서 아파트 실거래가는 서울은 1월, 2월 반등을 했고요. 네. 3월도 잠정 지수를 보니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달까지 다 합쳐 보니까 한 작년 말 대비해서 한 4.6% 올랐어요. 그렇군요.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2월 기준으로 보면 대구하고 광주가 하락했고요. 나머지는 다 상승을 했습니다. 3월 잠정치로 보니까 대구하고 광주도 역시 플러스가 났어요. 그래요? 왜냐면 거래가 되면은 싼 게 팔리죠. 예. 그 얘기는 실거래가로 보면은 약간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또 다른 통계가 또 있어요. 표본 통계라고 우리가 보통 뭐 KB국민은행이나 부동산원이 주간 단위로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샘플 통계예요. 이 샘플 통계는 이런 침체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거래가 되면은 가격이 빠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릴까요? 자, 실거래가는 10,000원짜리 집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6,500원에 팔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6,700원에 그 다음에 거래가 되면은 올라오는 똑같은 집이 오르는 건 오르고 네, 그리고 실거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근데 표본통계는 어떻게 됐냐? 네. 이 10,000원짜리를 거래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왜냐면 이게 표본통계는 나홀로 아파트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거래가 안 되면은 시세가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렇죠. 시세를 조정할 수가 없어요. 네, 그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거래가 만원짜리 시세 그대로 놔뒀는데 이거를 이번에 7,000원에 거래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어때요? 30% 떨어지는 거예요. 시세가 빠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실거래가는 반등하고 네. 표본 통계. 이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하락하는 이런 착시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학자가 될 거 아니면은 표본 통계보다는 실거래가가 낫죠. 그렇죠. 내가 살려는 아파트가 올라가는 우리는 실거래가니까. 그쵸. 그런 측면을 보시면. 근데 이번 부동산 하락기에서는 또 이전과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고 하던데 그게 뭔가요? 시장의 주체 세력이 달라졌다는 거죠. 아. 우리가 이제 2008년하고 작년하고 거의 비슷해요.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주로 내부적인 어떤 그런 공급 과잉보다는 외생 변수에서 급락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IMF라든지 뭐 이럴 그렇죠. 때 팍 떨어진 거. IMF 때, 그 다음에 글로벌 글로벌 금융위기, 네. 요번에 미국발 금리 그렇죠. 쇼크. 그렇죠. 요거 3번 정도 예. 급락이 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아실 겁니다. 노태우 정부 때에 네. 200만원 공급 네. 쇼크. 네. 그거 집값이 좀 많이 빠졌죠. 네. 그건 200만원 공급해내는데 그 누가 견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대부분이 지금 앞으로 그렇게 안 질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2008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2008년을 보니까요. 작년하고 똑같은 게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니까 리먼 사태가 2008년 9월 15일에 터졌어요. 네. 그래서 한 4개월 동안에 2008년 9월, 10월, 11월, 12월 동안에 서울 아파트가 17% 빠졌어요. 단기간에 급락이 왔죠. 예. 작년요? 맞아요. 9월, 10월, 11월, 12월 딱 16% 빠졌어요.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외생 변수에 굉장히 취약해요. 왜? 우리나라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중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전세까지 하면은 1.5배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변동금리예요. 금리 오르면 다다닥 무너지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쵸. 갭 투자가 이번에 시대적 유행을 했잖아요. 네. 부풀려졌다가 확 빠지는 거죠. 근데 그때 2008년에는 시장의 주축 세력이 베이비부모와 X세대였어요. 이번에는 누구예요? MZ세대. 영끌족. 그때는 하우스푸어. 네. 이번에는 영끌푸어. 저는 하우스푸어. 네, 하우스푸어 세대. 네. 그래서 제가 그때 하우스푸어 사태 때, 거기에 달했을 때가 2012년, 그때 한 12월 정도로 나와요. 통계로 보면. 그때 바닥을 치고 이제 그때 하기 올라간 거죠. 시작했구나. 근데 보세요.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약간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네. 근데 그때는 주로 뭐가 버블이었느냐? 주로 강남이 버블이었어요. 버블 7 기억하시죠? 네네. 그 다음에 대형이 버블이었어요. 그때는 재건축이 버블이었어요. 지금은 MZ세대들은 사회활동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대형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중소형이 버블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더 빠진 거구나. 그 다음에 재건축은 MZ세대들은 바퀴벌레하고 생을 같이 하고 싶지 않다는 세대예요. 네. 재건축을 안 샀죠. 안 샀죠. 그쵸. 그러니까 덜 오르고 덜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번에 오히려 강남 못 사니까 어디로 가요? 비강남의 반란, 네. 그 다음에 탈서울 내 집 마련. 네. 이게 결국 하나의 키워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지면은 부동산 흐름도 달라진다. 그래서 요번에 집값이 가장 많이 빠진 데가 어디냐? 주로 신축 대단지, 네. 중소형 아파트가 네. 한마디로 흘러내린 쫙 거예요. 빠졌구나.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가 많으면은 네. 대형 아파트는 이제 애물단지가 될 거다? 아니요. 대형 아파트 별로 안 빠졌어요. 왜냐? 입주 물량이 2010년도에 보니까 전체 물량이 한 33% 정도 됐다가 작년 보니까 5%밖에 안 돼요. 네. 그 원인 또 있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역세권의 중소형 아파트는 수요가 탄탄하니까 튼실할 거다. 불황에 강할 거다. 이런 막연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번에 완전히 그걸 배반한 거죠. 왜냐? 이게 아무리 시장이요. 그게 약간 안전자산 성격이 더 강하죠. 네. 중소형이 아무래도 중대형보다는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수요가 많으니까 네. 좀 일반적으로 덜 빠지죠. 근데 그게 일종의 갭 투자의 타겟이 되고 연끌 투자의 어떤 타겟이 되면은 이 시세가 부풀려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외부의 충격을 받으면 확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안전한 건 없다. 그래서 우리 금도 있잖아요. 비싸게 사면은 평생 고생합니다. 지금 비싸요. 엄청 비쌉니다. 비싸요. 지금 금 살 때 아니에요, 지금. 네.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비싸요. 맞아, 맞아. 그래서 그 상품 그 자체는 안전성을 띠고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들이 어떻게 그거를 대하고 또 쏠림 현상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오히려 큰 어떤 인식의 방해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입주 물량이 조만간 이제 많아질 거다 그러는데 입주는 그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편중돼 있죠. 강남에 뭐 이렇게 큰 단지들 입주한다 그러고. 네, 그래서 약간 전세값은 빠져요. 네. 근데 가장 큰 착시가 뭐냐면요. 이게 입주 물량이 진짜 많이 아까 200만 호 공급 쇼크처럼 많지 않고 그 정도는 그거 아니니까. 약간 늘었다고 그래서 매매 가격은 그렇게까지는 크게 떨어지진 않아요. 전세는 바로 떨어지겠죠. 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는 당장의 수요 공급을 반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3개월 뒤에 전세가 빠진다고 지금 텐트 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매는 미래에 집값이 오를 것이냐 안 오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쵸. 근데 수요를 조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전세는 당장의 수급을 반영하지만 매매는 현재부터 미래까지 전체 수급을 반영한다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아파트 입주 물량이 한 30만 가구 언저리예요. 네. 아파트가 1200만 채 정도 되거든요. 네, 네. 한 2% 중반 정도 돼요. 그럼 이게 어느 날 2.2% 됐다가 2.5% 됐다가 그랬다고 해서 조금 올랐다고 집값이 떨어져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변수를 더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죠. 네. 그래서 그거를 약간 중요 변수로 두되 뭐 금리라든지 뭐 정부 정책 이런 걸 다 같이 봐야 되지. 입주 물량이 조금 늘었다고 그래서 집값이 곤두박질 친다? 전세는 당장 그게 수급을 반영하기 때문에 크게 빠질 수 있지만 매매는 그렇게 하면 약간 단순 사고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게 아메바적 사고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세가가 집값의 바로미터라고 그래서 예전에 전세가가 올라가면 따라서 집값도 또 올라가고 막 이런 걸 봤잖아요. 맞습니다. 그 전세가가 지금 떨어지면 그 집값도 떨어지고 그동안 그렇게 그래프가 나왔는데 그렇게 가지 않을까요? 전세가 떨어지면 집값이 또 지금 오른다고 하지만 다시 또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큰 추세를 보면은 전세와 매매는 같이 가는 것은 맞아요. 네. 근데 지금 강남에 보면은 전세값이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주에 강남 4개구에 아파트가 반등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 그냥 한번 이렇게 탁 튀어오른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벌써 서울은 벌써 3개월째 올랐단 말이에요. 바로 탁 튀어오른 이런 건 아니다.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큰 추세를 보면 맞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논리가 뒤죽박죽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제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이 역전세난이 결국은 전세하고 어떻게 보면 전세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는 주택시장의 수요가 줄어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보면 한때 많을 때 갭 투자가 한 52%가 차지했다. 네. 수요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집값이 더 오르겠죠. 네. 그치. 뭐 그런 측면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입주 물량에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의 반응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확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약간 늘어났는데 그렇잖아요. 서울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강남만 좀 이렇게 특정 단지만 좀 몰렸을 뿐인데 그래서 입주 물량이 많으면은 이렇게 보면 돼요. 매매 시장은 조금 위축되고 그죠? 전세는 홍역을 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만약에 그럼 집을 지금 사려고 하는 무주택자들이라면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를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사는 게 좋을까요? 그것은 결국은 포인트는 자신의 스타일이에요. 아, 내가 원하는 거. 중요한 것은 가격이 어느 게 싸냐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쵸. 그쵸. 가격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쵸. 지금은 타이밍 재는 것보다 가격 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타이밍은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 말하자면은 이제, 이 마켓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보고, 가격보다는 이제 이게, 흐름을 잘 잡아서 이제 내가 돈을 버는 걸 마켓 타이머라고 그러잖아요. 그 마켓 타이머보다는 헐값 사냥꾼이 더 나을 거라는 많이 떨어진 거. 네. 그럼 어떻게 그러면 많이 떨어진 걸 알 수 있느냐? 네. 전국에 제가 아파트 실거래가를 다 조사해 보니까 고점이 나와요. 언제냐면은 2021년 10월입니다. 이거는 서울이나 경기나 인천이나 제주도랑 똑같아요. 맞아요. 네. 벌써 얼마 전이에요, 벌써. 그러네. 지금 됐죠. 근데 지금 집값 수준을 보면요 어떻게 됐냐면은 전국은 2020년 11월 수준으로 되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서울은 2020년 6월에서 7월, 수도권은 2020년 10월부터 11월, 지방은 2020년 11월부터 12월. 그러니까 좀 넓게 보면 어때요? 이제 실거래가가 2월까지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아파트 값 실거래가는 2020년 6월부터 한 12월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로 보면 빨리 보면 거의 3년 전으로 거의 되돌아갔는데 네. 그래서 요새 실거래가 보기 좋아요. 그래서 대단지 랜드마크 아파트도 보셔도 되고 네. 실거래가 보시면서 낙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급매물이 없어요. 금매물이 다 소진됐다고 싹 하더라고요. 팔렸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2차 이제 매물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부지런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렇게 비유를 해요. 게으른 사람만 타이밍을 잰다. 아니, 타이밍을 큰 흐름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잔파도는 잘 안 맞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마치 이게 아닌가. 이게 감나무 밑에서 있잖아요. 감 떨어지게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아니 근데 금매물 막 나올 때는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때 못 사요. 네, 그게 못 사는데. 근데 이제 부지런한 사람은 온 동네 감나무 밑을 뒤지겠죠. 여기저기 다. 그게 더 어떻게 보면 덕목이 될 수 있는 거고. 사실상 인간이 이 집단적 사고 혹은 또래 집단 압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로부터 자유로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홀로 깨어나서 이렇게 이른바 독약 청청식 투자를 하기는 진짜 어려워요. 근데 지금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요 구간이 그냥 잠깐 튀는 구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저는 더블딥이 올 거라고 보입니다. 더블딥이 온다. 왜냐면 이번 사례가 물론 이제 너무 패턴화의 함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그대로 복사판은 아니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약간 반출을 해본다면은 서울만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 그러니까 2008년에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서울 아파트가 10% 빠졌어요. 실거래가. 그 다음에 21%가 폭등했어요. 근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규제 완화책을 많이 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2010년부터 2012년 말까지 3년 동안 집값이 빠졌어요. 이게 더블딥입니다. W자형. 서울을 보면요. 2008년 12월하고 2012년 12월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두 개 바닥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쌍바닥이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근데 서울은 약간 2008년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2012년 말이 약간 높았죠. 수도권 전체를 보면 오히려 2012년 12월이 더 낮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그대로 따라간다는 보장은 없죠. 근데 약간 유사한 거는요. 그때하고 좀 유사한 거는 공기업들이 좀 연말부터 한 6만 명 정도 직원들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집값이 많이 빠지게 된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가 수도권의 주택 수요가 지방으로 남하해서 그런 거거든요. 맞아요. 이 장수왕 이후로 처음으로 남하 정책을 했다는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것도 비슷하고 그때보다 안 좋은 게 있어요. 경제 성장률이 극히 낮아요. 그렇죠. 지금 낮죠. 지금 보세요. 노무현 정부 때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4.7이었어요. 이명박 정부 때 3.3, 박근혜 정부 때 3.0. 문재인 정부 때 2.3이에요. 지금 잘못하면 1% 이게 성장 포착될까도 겁이 나고요. 그리고 통화량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보니까. 보통 문재인 정부 때 M2라고 해서 총통화, 이게 광의통화라고 그러거든요. 시중에 풀린 살짝 뭐 거의 통화 전부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연평균 한 50%, 10%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50% 풀렸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도 한 49% 풀렸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M2 통화량 보니까 이거 1년 안에 5%도 안 될 것 같아요. 통화량. 결국 통화량이 풀리고 그래야 이게 부동산으로 유입된다고 보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과거에 비해서 인구가 그렇게 지금 다 걱정하시잖아, 지금. 그렇게 인구도 튼실하지도 않고 저성장이고 통화량도 별로 안 풀리고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그렇게까지 다다닥 그렇게 올라가겠느냐. 뭐 그런 데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하시는데 다만 올해는 저는 통계를 보면은 아까 통계는 두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법원 통계가 있는 거고 하나는 실거래가가 있단 말이에요. 실거래가로 보면은 약간은 반등할 여지가 있어요. 왜냐 작년에 서울 아파트가 20%나 빠졌거든요. 약간 꿈틀 걸릴 가능성은 있다. 다만 표본 통계는 조금 전국적으로 보면 좀 빠지지 않겠느냐, 연간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지금 올해 주택 가격 전망을
4.1% 하락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4월까지요, 3.6% 정도 빠졌어요. 거의 다 빠져가죠. 네. 근데 어쨌든 연간으로 보면은 좀 빠진다. 그래서 제가 큰 추세로 보면은 저는 뭐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그 강한 형태의 더블딥이 나타날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약한 형태의 더블딥은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극적으로 시장을 반영하는 실거래가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지금 언론에 보면은 다른 얘기 하고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맞는 거예요. 그럼 뭘 갖고 얘기할래? 그래서 나는 내 집 마련 수요자가 될 거냐, 아니면 공부하는 연구자가 될 거냐, 그거를 스탠트를 분명하지 않으면은 분명히 이래 내가 구분하지 않으면은 더 헷갈릴 수 있다. 대부분은 실수요자죠. 실수요자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실수요자다 보니까 금리에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금리 좀 떨어지잖아요. 주담대 같은 네. 경우에. 근데 요즘에 이제 인터넷 뱅크 같은 데 가보면 4% 밑으로 많이 내렸더라고요. 한 3.7 뭐 이렇게 되잖아요. 요것도 뭐 주택 경기에 확실한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되는데 아마 지금 거래량이 좀 어느 정도 되거든요. 네. 서울이 보면은 작년에 월 평균 500건에서 한 800건 정도 있어요. 네. 특히 작년 하반기에. 네. 아마 4월 통계는 조금 많이 늘 것 같은데. 아까 오다 보니까 2,000건, 한 달 뒤에 집계 다 되거든요. 네. 그럼 5월 말 집계 하면 한 2,000건 후반대에서 한 3,000건 육박할 것 같아요. 매기가 좀 있네. 근데 그러니까요. 역대 평균으로 조사해 보니까 네. 서울 아파트 월 평균 거래량이 6,040건이에요. 많을 때는 16,000건 됐어요. 진짜. 여전히 지금 거래 뭐 침체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약간 금리가 낮아지면은 일부 매수세가 나타날 수 있겠죠. 저가 매수세가 나타날 수 있을 거고, 또 기존 집 산 사람들도 고금리 고통으로부터 약간 벗어나게 되면은 네. 싸게 좀 안 내놓으려는 어떤 그런 경향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마 시장이 안정화되는데 좀 도움은 될 거다. 그렇지만 과연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과연 랠리를 할 수 있겠느냐 좀 네. 힘들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이 한 5년 사이클로 봅니다. 네. 이것도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뭐 10년 사이클 그러는데 그것도 손가락이 10개니까 10년 사이클이라고 그러는 거지 손가락에 8개면 또 8년 사이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십진법이니까. 잘 안 맞아요. 안 맞는데 대체적으로 한 5년 사이클 정도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고점이 언제라고 해서 제가 2021년 예, 10월. 10월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5년 사이클 보면 2026년 10월 가야 되겠네. 그때가 딱 만다는 보장이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이 상승 에너지를 한꺼번에 다 쏟았어요. 그냥 어떻게 비를 보면은 이렇게 산맥을 넘기 전에 이게 보면은 다 쏟아버리면 그 옆에는 비가 안 오잖아요. 뭐 팬 현상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거? 네. 근데 사실상 보면은 저는 황용조 선수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훌륭한 마라톤 선수잖아요. 근데 마라톤을 끝내고 한 지금 사흘 동안 쉬고 있는 거예요. 다시 지금 다음 주부터 뛰라고 그러면은 심장 마비 옵니다. 그렇죠. 그하고도 무리하죠. 좀 비슷한 측면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네. 타이밍을 너무 연연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싸게 사는 거다. 시기보다 방법이라는 저는 말씀드려요. 네네. 꼭 집이 필요한 사람은. 근데 뭐 이번에 어차피 못 산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이 방송 듣는 분은 아마 99%가 이번 아마 작년 연말, 그렇죠. 올 초에 아마 그 백화점 세일할 때 핫세일할 때 못 샀을 겁니다. 그쵸. 그런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충분히 살 기회가 있을 거다. 출렁출렁하지 않겠어요, 그죠? 왜냐, 뭐 성장도 안 하고 인구도 지금 취약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소득 대비 물가에 대비 너무 비싸고. 그렇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측면을 본다면은 좀 느긋하게, 접근을 해도 나쁘진 않다. 다만, 좀 부지런해야 된다. 그래서 고민을 하더라도, 책상에 앉아서 고민하지 말고, 좀 돌아다니면서 고민하시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어요. 아니, 왜냐면 저도 주변에서 봤어요. 요즘에 이제 그 금매물 소진되고 이러면서 내가 이번에도 또 기회 놓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전전긍긍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지금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전긍긍 하시지 말고 새로운 기회를 한번 기다려보고 그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게끔 대비를 좀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장을 정말 이 부동산 시장을 정확히 진단해 보고 계신 박원갑 박사님하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죠? 왜냐하면 네. 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